뇌실질 출혈은 네. 아주 전형적인 성인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강한 고혈압만으로도 이제 뇌실질 출혈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잠도 못 잤다, 피곤하다. 예,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게 되면 고혈압을 유발하는 행동들이 됩니다. 근데 그런 행동들이 몇 년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건강, 특히 뇌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최근에 뇌가 멈추기 전에라는 되게 무시무시한 제목의 책을 쓰신 교수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멈추기 전에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것은 뭐 지구가 멈추기 전에 SF 영화였죠. 이런 좀 무시무시한 공포 과학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뇌와 관련된 재미난 얘기를 풀어주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 교수님 왜 이렇게 제목을 충격적으로 지으셨나요? 사실 뭐 뇌가 멈춘다는 표현 말고는 뭐 뇌졸중 뭐 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환자분들이나 일반인 분들한테 이런 표현이 더 네. 와닿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출판사와 상의해서 그런 제목을 줬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가지고요. 최근에 저희 ETF 업계에서도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특히 약간 질병 쪽으로 세분화해서 ETF를 내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뭐 당연히 비만 치료제 이런 쪽으로 냈었는데, 최근에는 또 뇌질환이라든지 치매라는 용어를 써도 될까요? 그럼요. 네, 치매와 관련된 네. 뭐 치매라는 용어를 쓰니까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네. 좀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 근데 분들도 뭐 계시더라고요. 공식적인 진단명이니까 예. 뭐 그렇게 쓰셔야 그래서 됩니다. 뭐 치매와 관련된 그런 네. ETF도 최근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실제로 업계에서도 뇌와 관련된 네. 그런 관심,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먼저 얘기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은 주로 어느 쪽을 많이 저는 연구하고? 뇌졸중 전공이라서요. 뇌졸중 네, 전공이세요? 그래서 뇌졸중 응급 환자, 급성기 환자, 입원 환자를 보고 네. 뇌에는 이제 만성기 이제 재발 위험 환자들을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경과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신경외과 네. 또는 신경내과와 구분을 잘 못할 텐데, 그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아주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폐에 폐암이 있는데 네. 아니 폐렴이 있는데 뭐 네. 이런 상태를 약물로 치료하게 되면 내과를 가실 테고 네. 수술을 해야 되면 외과를. 흉부외과 가겠죠. 네. 그러니까 뭐 복부도 마찬가지고 네. 뇌도 마찬가지여서 약물로 치료하는 병인 경우엔 신경과에서 보고요. 네. 수술을 해야 되면 신경외과. 그러면 정말 우리가 겁내하는 뭐 그 두개골을 절제하고 네네. 거기 쌓여 있는 네네. 피 덩어리를 혈전이라 그런가요? 네네. 혈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은 다 신경외과에서. 외과에서 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혈전보다 혈종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떡을. 예. 알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들어가 볼 텐데요. 아마 교수님이 가장 많이 다루시는 질병이 뭐 뇌출혈, 뇌경색 뭐 이런 질병들을 아마 치료하실 텐데요. 네. 뇌출혈과 뇌경색 둘 다 저희가 보기에는 둘 다 뇌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안 좋은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좀 구분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뇌졸중을 둘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뇌졸중이라는 게 외상 같은 게 없이 자발성으로 발생한 혈관적인 원인에 의한 뇌 손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있는 수많은 혈관들 중에서 네. 거기서 이제 뭐 외부적인 충격은 없지만 없이. 출혈을 일어났다. 출혈이나 막히거나. 막히거나. 혈관이 문제가 된다는 건 두 가지 사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히거나 터지거나. 네. 그래서 막혀서 뇌세포가 괴사되는 상황을 뇌경색이라고 하고, 결국은 그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네네.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네. 그 뇌세포가 죽어버리는 그런 네. 현상이죠. 혈관이 막혀서 죽는 걸 경색이라고 하거든요. 혈관이 막혀서. 예, 그리고 심근경색, 뇌경색 하는 것처럼. 그래서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죽은 상황, 네. 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네. 혈액이 홍수처럼 뇌로 들어오는 바람에 어. 뇌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상황입니다. 둘 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외과적인 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뇌출혈은 그 절반 이상에서 필요하고요. 네. 뇌경색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뇌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외과적인. 네네. 그러면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뇌출혈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머리 안에 큰 혈관에서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게 있고, 네.
뇌로 안으로 들어가는 작은 간선도로 같은 혈관이 터지는 뇌실질 출혈이 있습니다. 네. 뇌실질 출혈은 수술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네. 지주막하 출혈은 수술 내지는 시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꼭 수술을 하지 않아도 시술이 일단 기본적인 치료라서 네. 터진 혈관을 들어가서 이제 막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내시경, 혈관 내시경 같은 걸 통해서 그건 아니고요. 네. 카테터를 통해서 이제 혈관 조영술을 통해 들어가서 그 위치를 이제 코일 같은 걸로 막는 시술을 합니다. 과거에는 터진 동맥류를 두개골을 열고 이제 개두술을 해서 미세 클립으로 잡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네. 현재는 시술이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어서 1차적으로는 시술을 하고 못할 경우에만 수술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예전에는 무조건 뇌에 문제가 생긴다 네. 그러면은 두개골 절개하고 그런 외과적인 시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많이 기술이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뇌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이 뭘까요? 뭐 동맥류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뇌실질 출혈하고 지주막하 출혈을 이렇게 구별한 이유가 네. 거의 완전히 다른 병이라서 그렇습니다. 종류가 다른가요? 네, 종류라기보다 아예 그냥 병의 발생 기전과 예후가 아예 다른 병이라서 네. 사실 둘을 합쳐서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분류가 뇌졸중 안에 이제 들어간다는 것 뿐이고요. 네.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혈관벽이 약간 약한 틈이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게 시한폭탄처럼 언제든지 이제 터질 수가 있어서 그게 이제 터진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은 사망률이 한 50% 됩니다. 반반이나 되나요? 예, 이미 죽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 네. 뭐 지금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강수현 씨, 영화배우 강수현 씨나 그다음에 예전에 WHO 사무총장 하실 때 이종욱 사무총장 네. 님도 마찬가지로 다 일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이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신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이 지주막하 출혈은 머리로 가는 가장 큰 혈관이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률이 엄청 높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맥류라고 부르는군요. 그 모양을 동맥류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동맥꽈리라고도 하고 우리가 풍선처럼 부풀어지는 보통 이제 대동맥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네.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네. 그런 혈관을 대동맥이라고 저는 부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처음 나온 거를 이제 동맥 중에서 너무 커서 에올타인데 이제 그걸 대동맥이라고 부르고요. 네. 거기서 분지된 혈관도 다 동맥이에요. 큰 동맥들. 네. 뇌로 올라가는 분지된 큰 동맥 음. 수준에서 동맥류가 생겨서 터지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이 그게 뭘까요? 조금 애매한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동맥 예전에는 이게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 후천적으로 생기게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떤 혈관에서 어떤 사람한테 생기냐라고 하면은 그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기저가 뭔지 잘.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요인들이 영향은 주는데 네. 그런 요인들은 대개 아주 멀쩡한 혈관에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건 명백한데 네. 동맥류를 일으키는 건 그건 좀 약간 확률적인 문제가 좀 들어가서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이 환자가 생활 습관이 안 좋기 때문에 동맥류가 생겼겠구나라고 이렇게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살이 쪘기 때문에 뭐. 그건 동맥류하고 이제 상관성이 조금 떨어져요. 네. 그래서 동맥경화는 환자분의 생활 양태를 보면 예측을 좀 할 수 있는데 네. 동맥류는 잘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예측이 안 된다는 얘기를 거꾸로 얘기해 보면 네. 예방도 힘들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요. 환자분이 겉으로나 증상으로나 의사의 진찰로는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받을 때도 알 수가 거기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그러면 동맥류 같은 뇌혈관 이상은 증상도 없고 기저도 모르고 예방도 힘들고 네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발견을 해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동맥류 같은 경우가 이제 인구 집단 중에 얼마나 있냐라고 하면 많이 얘기하는 경우는 1, 2%나 돼요. 그럼 꽤 높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100명 정도 만나면 그 안에 한두 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절대 드문 게 아닌데 네. 근데 이제 그 모든 동맥류가 터지는 건 아니고 네. 근데 문제는 또 이게 통계적인 여러 임상 연구를 보면 그런 성인병과 관련된 위험 요인이 관련된다라고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네. 가장 좋은 방법은 MRA나 네. CTA 같은 혈관을 찍는 CT나 MRI를 찍어야만 발견이 됩니다.
저도 실은 디스크가 있어서 네. MRI를 많이 찍었거든요. 뇌를요? 아니요, 허리요. 네네.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시는 MRI는 네. 우리 몸 전체를 찍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뇌만 찍으면 되는 거죠? 네, MRI는 사실 몸 전체를 찍는 MRI는 일단 기본적으로 존재는 안 하고요. 예. 네, 곳곳을 다 찍겠고 사실 굉장히 네. 낭비죠. 그러니까 네. 이제 뇌에 대해서는 제가 찍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이게 그 국가 건강검진이나 보험에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이게 비보험으로 본인이 신경 써서 한 40, 50대 한 번쯤은 해보시면 본인이 이제 동맥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도 건강검진 받을 때 네. 뭐 예전 직장이 삼성이었기 때문에 강북 삼성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뇌 MRI가 항목에 있었거든요. 네,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저도 좀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이 기저가 뭐 없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뭐 계속 머리가 아프다든지 네. 막 편두통이 일어난다든지 네네. 그래서 찝찝해가지고 찍어본 네네. 거였거든요. 되게 그래서 찍으신데 사실 또 그런 증상하고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없나요? 전혀 예, 증상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에서 발견되는 비율이 전혀 차이가 없어서 네. 실제 두통이 이제 혈관 문제와 연관되는 게 굉장히 떨어져서 그래서 사실 본인 증상으로 알 방법이 없고요. 네. 그냥 본인이 여유가 된다면 40, 50대 한번 찍어보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이게 책에 그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코일 색전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대동맥류 네. 파열됐을 때 거기에 이제 코일을 집어넣어서 네네. 그렇게 치료한다라는 건 네. 봐서 알거든요. 네. 자, 코일 색전술은 어떤 원리일까요? 그럼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동맥류가 우연히 발견됐든 아니 그러니까 미리 발견했든 아니면 터진 상태에서 응급한 상황에서 치료를 하는 거든 치료 방법 자체는 동일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막힌 상태에서 미리 막아주는 거고 하나는 터졌지만 더 터지지 말라고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퇴동맥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혈관 조영술을 하면서 요 작은 카세터를 이제 뇌까지 내비게이션을 하고요. 네.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그 위치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이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그곳에 코일을 넣어서 그 열린 동맥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기를 다 채워 넣어가지고 완전히 채워버리게 되면 몸에서 이제 이 부분이 혈액이 못 들어가게 되니까 네. 혈전이 쌓이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혈관 내피세포로 덮이게 되거든요. 네. 그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그 자극을 해서 네. 여기에 이제 동맥류가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게 목표가 되죠. 저는 일반적으로 그런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인저혈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대체하는 게 뭐 정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살짝 했었습니다. 뇌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 할 수 있는 시술이나 수술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뇌는 그러니까 뇌가 아까 제가 처음에 할 때 수술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한다고 한 이유가 네. 수술을 해서 그 기술로 환자의 혈종을 빼주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뇌를 건드리는 순간 뇌가 더 많이 다치거든요. 아. 그래서 최대한 건드리지 않아야 되고 복잡한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일 색전술이 우선이고 미세동맥류를 결찰하는 수술이 2순위가 된 이유는 이 수술 과정에서 환자들이 더 합병증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건드리는 방법으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는 시술 방법으로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주변에 또 어찌됐건 조영제를 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 주변에 또 조영제가 네. 또 배출이 안 돼서 네. 또 그게 신장에 또 문제가 되신 친구 아버님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건 좀 어떻게? 지금 현재 CT나 엑스레이 조영제는 이제 아이오다인이라는 성분으로 돼 있는데 네. 이 성분이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바뀌진 않았고요. 네. 이게 엑스레이를 찍는데 가장 적절한 조영제라고 해서 근데 이 조영제도 다른 약들이나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신장으로 배설이 돼야 되고 네. 순간적으로 이제 혈액에 굉장히 많은 과량을 넣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환자들한테 그 검사를 하기 전에 다 신장 상태를 보고합니다. 신장이 정상인지. 네. 그래서 정상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일부러 심지어 투석까지 준비하면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애초에 그거를 어느 정도 준비하기 때문에 네. 이제 불의의 사고로 신장 문제가 생기는 경우 요즘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고요. 과거에 그런 프로토콜이 잘 발전되기 전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네. 여쭤봤고요. 자, 그러면 증상도 없고 뭐 어떻게 유전적인 아니면은 뭐 식습관 뭐 이런 거랑도 관련성이 없고 그런데 이렇게 조기 검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조기 검진의 뭐 팁 같은 거, 뭐 횟수나 아니면은 뭐 나이대나
아니면은 뭐 가을이나 뭐 겨울이나 뭐 그런 계절적이나 이런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질문이 일단 지주막하 출혈 위주로 대답을 드리다 보니까 일단 네. 동맥류를 발견한다는 게 환자분들한테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절반인 뇌실질 출혈은 네. 아주 전형적인 성인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쪽은 두 개가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느낌이 확 오는데요. 너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 네, 뇌실질 출혈은 작은 동맥의 동맥경화증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이 고혈압이고요. 고혈압. 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요 5가지 위험 요인들이 여러 가지를 중첩해서 이분한테 영향을 끼치는데 대개는 강한 고혈압만으로도 이제 뇌실질 출혈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실질 출혈 예방은 사실은 평상시에 위험 요인 관리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걸로 인한 동맥경화증이 얼마나 생겼나 제 책에 많이 나온 이 단계별로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지주막하 출혈만 조금 예측 불가능이기 때문에 제가 네. 이제 그거는 40, 50대 MRA라는 걸 한번 촬영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고혈압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병원 가면 짠 거 드지 마시고요, 술 드시지 마시고요, 운동하시고요, 혈압 관리하시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블처럼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네. 실제로 저도 약간 혈압이 높은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낮추려고 나름대로 살도 빼보고 뭐 네네. 그랬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고혈압을 지금 좀 잠깐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예. 그 고혈압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인들이 좀 뭐 힘들다거나 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게 되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 내가 스스로 좀 조정을 해서 일상생활 중에 혈압을 정상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고혈압이 생기는 이유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얘기할 때 잘 모르기 때문에 본태성 고혈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혈압이 원래 혈압이란 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피를 펌프. 예, 혈액을 보내기 위한 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죠. 그래서 실제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혈액이 가기 때문에 더 많은 혈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왜 많이 보내냐? 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많은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과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몸에서는 혈압을 높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바로 나와요. 카테콜라민이라고. 보통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이런 효소들, 이런 이제 호르몬들이 나와서 몸에 이제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사실 그 혈압이 몸이 올리라고 한 거지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요 상태를 일단 기능적 고혈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기능적 고혈압 상태에서 오래 가게 되면 혈관이 망가지면서 기질적인 고혈압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카테콜라민이 나오지 않아도 혈압이 올라가는 상태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고혈압이라는 게 내가 어떤 스트레스나 운동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아니 음식 같은 게 잘못돼서 기능적으로 혈압이 올라간 상태다라는 판단으로 의사가 처음에는 그걸 좀 조절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건강 생활로 바꾸면 몸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상태가 되면서 카테콜라민이 덜 나오니까 정상 혈압으로 돌아간지 보자라는 거고 6개월 정도 해도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미 기질적으로 혈관이 망가진 상태가 돼서 고혈압이 이제 약으로밖에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미 넘어가신 상태에서 온 거 아니면 그런 몸에 대한 스트레스를 본인이 이제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약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상황에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짠 거 먹으면 생긴다. 짜서 생기는 게 아니고 짠 거 먹은 것 자체가 몸에서 스트레스라고 받아들이거든요. 매운 것도 마찬가지고 쓴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먹는 것 중에 이제 몸이 스트레스라고 느끼게 되는 상황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요즘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잠도 못 잤다. 피곤하다. 예,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게 되면 고혈압을 유발하는 행동들이 됩니다. 근데 그런 행동들이 몇 년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번 망가진 혈관은 네. 다시 복구되기가 쉽지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상태를 이제 여러 동맥경화증의 여러 상태 중에 소동맥경화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조금 많이 착각하시는 건 혈압이 나쁜 거고 그다음에 혈압은 내가 건강 생활하면 돌릴 수 있다. 일단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혈압은 본인 필요해서 몸이 올라가 달라고 해서 올라간 거고 그 상태를 본인이 조절할 수 있다면 하는데 만약에 6개월에서 했는데 안 떨어진다면 높은 혈압 상태가 뇌혈관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땐 약의 도움을 받는 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혈압약이라는 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호르몬을 조절하는 건가요? 혈압약은 대개 혈관 자체의 직경을 넓혀서 네. 혈관 확장 효과로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아, 그 호르몬을 조절하는 게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네. 호르몬을 약화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주막 출혈 부분과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위험한 연령대라든지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일단 몸이 피곤하거나 이런 컨디션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잘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활 습관을 한다면 좀 예방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 그냥 딱 놓고 얘기하기엔 이게 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마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과학적으로 단계적으로 제가 얘기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일단 그 전제를 좀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0단계부터 3단계라고 표현을 했고 근데 여기서는 그 복잡하게 다 설명드리기 애매하니까 책에 내용이 들어가 있죠? 네, 네. 자세히 들어가 있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권총 모델로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전을 하고 방아쇠를 당기잖아요. 그렇죠. 뭐 총알을 넣고 예. 놀이쇠를 당기고 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장전돼 있지 않는데 방아쇠만 당기면 나갈 리가 없겠죠. 떠올 리 없죠. 근데 장전을 했는데 방아쇠를 또 안 당기면 안 나갈 안 거 나가죠. 아니에요? 안 나가죠. 요게 이제 장전을 했다는 상태가 동맥경화증이나 동맥류가 생긴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기는 거를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혈압을 크게 올릴 만한 아니면 여러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혈전이 생기거나 터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혈관이 너무 정상적이고 깨끗한데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방아쇠를 당기셔도 나갈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평상시에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동맥경화나 동맥류가 이미 생긴 상태인데 본인은 모르고 살고 계시다가 오늘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나 혈전이나 터질 만한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 그제서야 빵 하고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방아쇠를 당겼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환자분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애매하죠. 본인이 내가 어느 단계인지 보라는 거죠. 장전을 했나 안 했나. 실탄이 담겨져 있냐 안 있냐. 예. 이미 심탄이 당겨질 정도의 분이라면 동맥경화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수십 년을 잘못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뭐 스트레스 이거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걸 예방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평상시 잘 살아서 내가 봤더니 장전이 안 돼 있더라. 혈관이 깨끗해. 그러면 스트레스 자체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 생활만 해서 내가 지금의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근데 저는 그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그러면 이 혈전이란 놈이 그러니까 결국 혈관벽이 점점 좀 좁아지고 그리고 거기서 피가 막히면서 그 피덩어리가 굳어서 혈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혈관벽이 자꾸 좁아진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을 꺼내는데요. 이 혈관벽이 뭐 좀 깨끗하게 아니면 좀 관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아주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동맥경화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해하면 어떤 위험률이 무슨 작용을 하는지 이해하면 뭘 하면 되겠다가 나오죠.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건강 생활을 해라라고 하면 다 잔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잔소리를 안 하고 명확하게 동맥경화증과 뇌졸중이 생기는 그 발생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벽이 이미 동맥경화증이 생겼는데 내가 건강 생활에서 정상 혈관으로 돌아가겠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미 포기해야 되고 이미 지금 전신에 여러 동맥경화들이 온 상태고 애초에 생기기 전에 동맥경화증이 안 생기게 만드는 거지 생긴 혈관을 뭐 기름때가 낀 혈관을 깨끗이 씻겠다 뭐 이런 표현들로 제가 출연한 유튜브도 그런 제목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애초에 정상적인 혈관에 그런 기름때가 끼지 않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를 적절하게 조정하시면
장전을 하게 되는 동맥경화증이라는 중간 단계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지도 않았는데 괜한 공포감을 가지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 위험 요인만 가지고 있다면 안 생기게 만드는 게 목표다라는 걸 거기에 집중하셔서 각각에 대해서 이 위험 요인에 대한 조절 목표가 있거든요. 네. 그 목표에 맞추시기만 하면 됩니다. 숫자로. 예, 이성적으로 접근하시면 되지. 그냥 내가 지금 건강생활 잘 못했으니까 이번 주는 좀 반성하고 건강생활 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라는 거지. 과학적으로 해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건강검진표 나오면은 꼬박꼬박 병원 가서 건강검진표 보여드리고 네. 저 숫자 어떻습니까? 특히 고지혈증 숫자 네. 어떻습니까? 이런 거 꼼꼼하게 체크하거든요. 네. 저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각각의 목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가 있든 없든 집에서 재는 혈압이 130, 80을 넘지 않고 당뇨가 있든 없든 당화혈색소가 6.0%를 넘지 않고 그다음에 고지혈 환자분이 이제 고지혈증은 모든 사람의 고지혈증 진단 기준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다 틀린데 깨끗한 사람일 경우엔 LDL 콜레스테롤이 160을 넘지 않는 경우, 동맥경화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70도 넘기면 안 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보통 100에서 110 사이가 나오기 때문에 네. 동맥경화가 있게 되면 무조건 100% 고지혈증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고지혈증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느 한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건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입체적으로 네. 한번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교수님 뭐 사례 같은 걸 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발견이 됐다라든지 또는 어떻게 치료를 했다라든지 좀 그런 사례 하나만 말씀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기 검진 덕분에 위기를 피한 사례는 사실은 이거는 뭐 매일 경험할 정도로 너무 많은 거기 때문에 네. 뭐 이게 뭐 질문 자체는 그런 극적인 사례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매일 극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위험 요인 조절을 하면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별 문제 없이 외래를 다니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다 이분들이 피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한테 그걸 제가 갑자기 하지 말라고 테스트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네. 되게 요 사례에 해당되는 거는 환자분이 전조 증상으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좋아진 상태에서 병원에 나타났는데 이 상태를 뇌졸중이 생기지 않게 막는 그런 사례들은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건 뇌졸중의 증상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라서 이 환자분이 응급실에 나타났을 때 저희들이 항혈전제라든지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분이 이제 뇌졸중이라는 사건이 생기는 게 대개 48시간 내에 절반 정도가 다시 재발을 해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네. 상황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정말 흔할 정도로 굉장히 많다. 그래서 조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대학교 이승훈 교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맥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체크를 해봤고요.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꼭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